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입니다. 이번에 제가 올류 관세율법 법령집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이 출간하게 된 교재의 목적, 그리고 제가 수험생 시절에 공부했던 방법을 이제 구조와 목차와 그리고 앞글자를 따서 정리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인출하는 과정, 이런 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책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올류 관세율법 법령집 이렇게 책이 생겼고, 보시면 이제 머릿말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1류부터 97류까지 각각의 류에 해당하는 주와 소호주 및 국내주 호용어가 수업 목적에 맞게 최대한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 편집하였다. 호용어를 보기 편하게 물품별 구분하여 편집하였다. 그리고 3번에는 이제 기본 심화 강의, 뭐 어떤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던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많은 내용들을 한 권에 단권화를 시키고 그 단권화된 교재를 가지고 모의고사 시즌에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왜 가독성이 좋은 교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구조와 목차와 그리고 앞글자를 따서 이해해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칙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책 머릿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차례는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1부에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글자도 이제 수험생이 공부하기 편안한 글자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2류는 이렇게 나와 있고, 3류, 4류. 이제 4류를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목차와 구조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글자를 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구조화라는 건 이 사류 자체를 바라볼 때 이 사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학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류는 낙농품, 새알, 천연꿀 등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는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라고 표제에 나와 있어요. 먼저 이 류를 공부할 때는 호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칙 1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법적인 목적상 관련 류의 주나 호의 용어와 주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0402로 밀크와 크림, 0402호도 밀크와 크림, 0403호에 요구르트와 밀크와 크림 등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호를 나눌 때 0403호를 잠시 보시면 이제 요구르트, 밀크 커피, 버터밀크, 엉고크림, 캐피어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하나를 잘라서 한 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에 설명하게끔 이렇게 두 단락을 나눠서 호의 용어를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했고요. 뭐 0405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라고 끝나는 거에서 단락을 나누어서 그 다음 줄에다가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에 편안하게 가독성이 좋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아래도 쭉 보시면 버터와 지방, 그 밖에 지방과 기름, 데어리 스프레드, 치즈와 크드, 세열알, 그리고 세열알 0408 중에서는 세열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 노른자 위도 있죠. 이렇게 보기 좋게 편집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호의 용어를 먼저 어떤 용어가 있는지를 보시고, 여기에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통칙 2에 따라 분류한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줄을 보실 때 이걸 그럼 어떻게 구조화할 건데, 호를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앞글자를 따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수험생 시절에 그냥 안농 밀 유버치 알알 꿀 따라고 저는 앞글자를 땄었어요. 왜냐면 밀크와 크림이 0401호와 0402호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이고 그 밖 0402호는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농밀 유버치 아랄꿀따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호에서 세 번이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056를 넘어가서 보면 여기에는 0503이랑 0509에 세 번이 삭제되어 있고, 이 부분도 호의 용어에 함께 넣어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 번이 없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한 번 더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056도 마찬가지로
물품별 호의 용어에 맞게끔 단락을 나누어서 제가 정리했다라는 거. 056 같은 경우에 앞글자를 따실 때는 제 같은 경우는 사대 삭 장 새 뼈 아 산 삭 용 따. 그러니까 없는 경우를 저는 삭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의 용어를 기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이런 삭제된 세 번을 체크를 해 놓지 않으시면 세 번을 밀려서 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본인이 다 알고 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을 하나 밀려서 서술을 하게 되면 배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공부할 때 수험생 시절에 이렇게 공부했다. 그럼 먼저 이렇게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를 알고 인지를 하는 단계가 구조화 단계. 그 다음에 목차화 단계라는 건 저는 뭐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이제 목차화한다. 어떻게 목차화하냐? 주를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 저는 그거를 목차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외 규정, 사람에 대한 머리카락에 대한 가공도의 정도. 그 다음에 이 표에서 아이보리는 이 표에서 말의 털이란 제외 규정, 제외, 사람에 대한 머리카락에 대한 가공 정도, 아이보리에 대한 규정, 말의 털에 대한 정의. 저는 이렇게 제사아말이라고 앞글자를 따두고 주에 대한 구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목차화해서 주 오류를 외웠었다. 안에 해당 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다 참고하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어떻게 이 교재를 활용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도 마찬가지죠. 주 순서부터 외우시는 게 원칙입니다. 호를 먼저 보시고 났다. 그러면 호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 주 1호에서는 밀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구르트 030에 대한 요구르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040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유장에서 다음 어떤 거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면 치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제외 규정이 있다. 곤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주 2개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외웠었습니다. 밀, 삼, 오, 치, 제, 곤. 주들 6개의 규정이 있구나. 아까 전에 호에서도 확인했었죠. 호도 01호부터 0410호까지 10개 호가 있지만 이 호에도 앞글자를 따서 아까 정리한 것처럼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그리고 가로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라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암기를 할 때 설탕, 감미료 아는 것이고 얘는 한정한다 이고 또 04035에 보면 어떠한 들어간지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앞글자를 딸 때 설감 X 아는 것 설감 동그라미 한정한다 설감 네모에다가 X자 표시 상관없다. 예, 저는 이게 저의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때 부정적인 언어, 한정한다라는 언어, 상관없다라는 언어는 다 이렇게 동일한 표시로 해서 제가 앞글자를 따서 정리를 했었어요. 굳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고 목차와 구조화하고 앞글자를 따서 정리를 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되면 선생님들이나 여러 기합격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사진처럼 이게 보인다. 예, 그 과정이 되는 과정을 겪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시즌 때까지도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이 앞글자의 용도가 처음에는 어떠한 문장을 적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지금
기술하고 있는 이 문장이 제대로 적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가게 된다. 그러면 서술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글자를 따놓고 그 앞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서술을 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한 시간이 10분이라고 했을 때 그 10분 안에 다 적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앞글자의 용어를 가지고 어느 특정한 문장을 익히고 이 구조화하고 목차화해서 그 화면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다 보면 그 과정이 나중에는 앞글자의 용도가 내가 이해하고 적은 작성한 내용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범위의 단계, 그런 능력까지 올라서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독성이 좋은 교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머릿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독성이 좋은 교재를 만든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1회독을 2개월을 많이 잡아요. 2개월을 많이 잡는데 그 기본 강의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적는 거지 기본 강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목차화하고 구조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처음 1회독 때는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이해하는 과정.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듣던 그런 건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과정 없이 어떤 특정한 과목을 암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을 해요. 여러분들이 대중가요를 부를 때도 어떠한 동영상이나 유튜브 내용을 보고 감동 깊었던 장면들이 연상되면서 내가 입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아무런 것도 없이 글자만 바라보고 이해하고 어떤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암기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해독 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해를 했으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거를 목차화하고 구조화한다. 더불어 앞글자도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 앞글자 정리하는 과정을 이때 좀 힘드시다 그러면 목차화 구조화를 먼저 하시면서 이렇게 나는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야겠다. 이류를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지 맞는지에 대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세요.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3회독차 때 앞글자 정리를 하면서 플러스 4를 붙이는 연습을 한다. 어떠한 앞글자를 제가 땄는데 그 앞글자만 가지고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글자만 기억이 나지 주위에 있는 글자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내가 이해가 덜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더불어 해당 조문의 내용 자체가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앞글자만 가지고 좌우에 있는 글자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정리하실 수 있고요.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글자들이 생각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험 기간에 책에 나와 있는 용어로 제 스스로한테 대화를 하고 제 스스로 읽고 그렇게 진행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법조 자체가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 생소한 어휘들이 좀 많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익숙해져야 돼요. 나는 이게 맞지 않으니까 나의 용어대로 바꿔서 작성할래 라고 하는 순간 감점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 답안지고요. 그리고 채점자 하시는 분들도 베스트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책에 익숙해지고 책에 있는 용어를 표현을 살려서 서술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3회독 과정. 이해한다. 이해하고 목차와 구조화하고 앞글자를 딴다. 앞글자 딴 내용을 가지고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3회독에서 많게는 4회독까지인데요. 이 과정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수험생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요. 이건 제가 최소 시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 시간을. 그래서 보통 2차 처음 준비하실 때 보면 4월이나 5월 정규 수업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보통 10월이나 12월 사이에 끝난다. 여러분들 정리가. 그리고 나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인출하는 연습은 11월이나 12월 사이에 시작하시면 1월, 2월에 모의고사 시즌 들어가시면서 한 번 더 내가
잘못되어 있는 좀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고 체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과목 책 단고나 정리는 10월 늦어도 12월까지는 끝내시는 게 좋다. 그 이후에는 그 책 한 권만 가지고 모의고사 시즌에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실 거라는 거. 그리고 아침에 시험장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HS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1시간 30분이면 충분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교재를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어떤 글자와 어떤 문구가 있는지 먼저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었었죠. 어떠한 대중가요를 여러분들이 흥얼거리면서 부를 때 동영상이나 유튜브에 있던 감동적인 장면, 나한테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면서 그러한 가사들을 유추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부르게 된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수험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이 과목에 익숙해지고 내 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린다?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HS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과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시즌 때 가면 또 모의고사 시즌 때 되면 선생님들이 또 자세한 내용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은 이쯤에서 하고 제가 통칙을 이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드리기 앞서 한 번 더 교재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를 보시면 이게 한 페이지에 한 화면이 되도록이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지금 오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두 페이지를 했지만 주가 끝났을 때 그 해당 페이지가 끝날 수 있게끔 밑에 여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거 있으면 여백 살렸던 데다가 메모를 하시면 되고요. 호는 별도의 페이지에 넘어가서 호가 시작되게끔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 끝났는데 호가 또 밑에서 따라오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류가 밑에서 따라오고 그러면 페이지 넘길 때마다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미지화 할 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정리했고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타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학원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5번 정도 이상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만든 책이라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7류도 마찬가지죠. 한 페이지에 주가 끝나고 그 다음 페이지에 호의 용어가 시작되고 8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한 페이지에 다 담았어요. 10류도 마찬가지고요. 11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PDF 파일로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책으로 보시게 되면 교재로 직접 보시게 되면 오른쪽 왼쪽 페이지 여백 왼쪽 오른쪽이죠. 제가 한 바닥에 펼쳤을 때 그 바닥 부분에 해당 류가 되도록이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해당 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정리해서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간간히 메모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서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나서 내가 책에다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문의 글이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메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류가 끝날 때 메모장을 이용하셔도 되고 때로는 그 다음 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메모장에 정리하셔도 되고 메모장 활용 방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1부에서 4부까지 공부할 때 메모장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2류, 3류, 16류 요거 가공도의 치하에 대해서 해설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면 뒤에도 메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교재 편집할 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류주만 가지고 제가 이제 목차와 구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통칙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제외 규정 어떤 정의 규정이나 어떤 해당 설명 부분 없이 그냥 장문의 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목차와 구조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칙 한번 보시죠. 통칙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통 저도 수험생 생활 때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걸 줄글로 읽고 넘겨버리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걸 암기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걸 어떻게 구조를 잡고 어떻게 목차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앞글자를 따서 정리를 하지라고 했을 때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통칙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알려줬던 강의의 내용들의 그 이해한 부분들을 구조화를 하신다든지 목차화 또는 앞글자를 따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장문의 글은 어떻게 그러면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제가 수험생 시절에 겪었던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게 제목이죠. 통칙,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품목분류의 원칙은 이렇구나. 이러한 키워드들을 서술하실 때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관세율표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가령 통칙 2호를 서술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통칙은 통칙 1에 따라 호의 용어나 주에 따라서 결정하되 그를 따를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강목에 따른다라고 서술하시고 넘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통칙 2호를 서술을 하셔야지 관세율표 품목분류의 원칙은 주나 호에 따라 결정하되 이렇게 부분을 빼먹고 그냥 바로 통칙 2로 넘어가시게 되면 서술이 상당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기 위해서 원칙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 먼저 크게 짚어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통칙 1호 이 표의 부류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한 규정인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여기서 또 잘라주죠.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학습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표제, 참조를 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저는 여기서 참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3에다가 앞글자를 따고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 저는 결정에다가 앞글자를 땄고요.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따에다가 그래서 저는 참결따라고 이렇게 앞글자를 땄어요. 자, 구조는 먼저 했죠. 대원칙에 대해서 먼저 잡아놓고 통칙 1호 참결따 이렇게 정리해서 저는 넘어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결따만 가지고도 얘를 서술할 수 있어요. 언제? 반복적인 학습이 되면. 그리고 통칙 2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통칙 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죠. 통칙 2호에서 어떤 미완전 불완성한 물품이 나온다든지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물품이 나온 경우에 이러한 대전제를 작성하지 않고 불완전, 미완성한 물품은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작성하시는 수험생들이 분이 많은데 틀렸죠.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부나 각 류의 호의 용어나 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불완전한 미완성 물품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통칙 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우에 다음 강목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대전제를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구조화, 목차화 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과목에 얘기하는 건 뭐죠?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잘라야죠.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잘라야죠. 자, 뭘 얘기하고 있죠? 불완전한 미완성된 물품이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완전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어떠한 물품이
아직 완성품으로서의 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나와 있고, 해설서에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죠.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 자전거 안장이 없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호에는 자동차면 자동차, 성용 자동차면 성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면 화물 자동차라고 나와 있지, 타이어가 없는 화물 자동차 이렇게 호의 용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호의 범위를 확대해서 이러한 물품일지라도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해당 호에 분류한다. 아, 이해했어요? 그럼 본질적인 특성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구나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럼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에 대해서 과목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 어떤 거죠? 완성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죠. 뭐 대형 기계류나 뭐 대형 물품 같은 경우에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되고 수입 이후에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조립만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해설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립만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조립 방법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어느 특정한 구성 요소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세번으로 분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방필이라고 앞글자를 따놓고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에서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수업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블랭크 규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제품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블랭크는 아시죠? 해당 특정호에 블랭크라는 규정이 있는 거면 그 부분은 통칙 1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통칙 2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반제품은 어느 특정한 물품을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이 아니다. 이 반제품은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의 반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목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목은 쭉 읽어보면 어디까지 본다라고 나와서 이거 끊어요.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구조화할 때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특정한 재료의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이렇게 저는 간류를 쳐 써봤어요. 해당 재료의 물질과 다른 재료의 물질과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의 물질과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이 말이 좀 어렵죠? 보통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느 특정한 재료 물질이 혼합되거나 복합물이 포함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보셔야 돼요. 본질적인 특성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목호에서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이 다른 재료의 물질로 결합돼서 복합물, 혼합물이 원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게 되면 통칙 3호에 따라서 분류하죠. 그래서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리되는 볼 수 있는 경우에 품목 분류는 다음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통칙 3호를 여러분들한테 서술하라고 그러면 이거 적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50%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율표의 품목 분류는 대원칙이 다음에 원칙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법적인 목적상 관련 부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여기에 따라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통칙 2호부터 순서상 적용하며 통칙 2호 제 나목이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에 분류될 수 되는 거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품목 분류는 다음 규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서술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목차를 주죠. 1. 무엇을 적으시오. 2. 무엇을 적으시오라고 목차를 주죠. 그래서 이러한 서술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러한 서술 방식을 놓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물품을 하나 갖다 놓고 이거를 품목 분류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올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매우 많은 감점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 생각하시고 책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한 번 공부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구조화를 하시고 어떻게 앞글자를 따서 내가 이 과목을 익숙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자, 과목 뭐 나와 있죠?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후에 우선한다. 이거 해설서에 나와 있죠. 물품명이 뭐 8509나 8510에 대해서 보면 해설서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전기기기냐? 전동기기냐? 아니면은 어느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해석할 거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물품명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어떤 거죠? 그냥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가 운송수단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내용이 설명인 것처럼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질문은 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통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 2년간 해설서의 문제가 안 나왔어요. 통칙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통칙에 대한 해설의 문제는 나온다면 100% 나옵니다. 만약에 통칙 문제가 나왔는데 해설서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다? 정말 땡큐한 문제긴 하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조건 해설서의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509 vs 8510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자동차의 부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양탄자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설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닌 그 뒤에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적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뭘 어떻게 적어야 되지 저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어요.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형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각각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정말 중요하지 단어 물품에 대해서 완전하고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이런 게 해설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한 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한 면은 고무로 되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 이 부분은 그러면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호에 3926에 분류할 거냐 아니면 고무가 해당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4010호로 분류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호로 본다. 아하, 이런 물품이 나오면 통칙 3호 과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둘 이상의 호가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물품이 더 하나의 물품보다 더 완전하고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호로 보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글자를 어떻게 따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게 둘에다가 앞글자를 땄었어요. 둘, 그 다음에 중, 상동, 둘중상동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앞글자를 땄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작성을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앞글자를 달아놓게 되면 내가 구조화를 한 거잖아요. 이 둘 이상의 호가 중요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내용 키워드구나.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구조화를 했다면 그 앞글자를 붙여서 이 살을 붙여서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글자만 가지고 글을 완성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처럼 처음에는 앞글자를 어느 특정한 문장을 작성하기 위한 용도로 그 앞글자를 사용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쌓이시면 그 앞글자는 내가 지금 과연 서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단계로 넘어가신다 그랬죠. 내가 빼먹지 않고 서술하기 위한 그 정도면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권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통칙 3호 해설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순서대로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통칙 2와 통칙 3호의 전제 조건은 뭐죠? 통칙 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죠.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통칙의 구조는 이렇구나. 목차는 뭐죠? 얘는 통칙 1호, 통칙 2호죠? 그럼 얘는 불미 조분이네. 얘는 뭐죠?
혼복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혼합물, 복합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혼합물, 복합물. 근데 혼합물, 복합물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열거된 재료의 물질, 폭등한 재료 물질로 된 구성된 물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걸 구조화시키고 그 앞글자를 따는 걸 바탕으로 이 구조화된 걸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나목, 나목 같은 경우는 혼합물, 복합물, 소매용으로 된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는 뭐죠? 보통 대부분 수험생들이 혼합물, 복합물, 혼복소라고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죠? 과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순서적으로 적용한다는 걸 내가 해설서를 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죠. 과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이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본질적인 특성이 뭐죠? 아까 예를 든 거 있죠. 한 면은 플라스틱, 한 면은 고무로 된 컨베이어 벨트인데 얘를 어디로 분류하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거 해설서에 나와 있죠. 성질, 용적, 수량, 가격, 그 구성 물품이 이루는 역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근데 흔히 생각하기 쉬운 건 가격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이걸 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면이 컨베이어 벨트로 되어 있고 한 면이 고무로 되어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의 가격이 더 많이 부담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물품을 39269로 분류할 건지 4010으로 분류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죠. 이건 제가 하나 예시를 든 거예요.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성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분류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죠. 혼합물, 복합물 말고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에 대한 정의가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통칙 해설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주규정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 통칙 해설서에서 나왔던 문제구나 라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마 생뚱맞게 새로운 물품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으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최근 2년간 기출되지 않았고 통칙은 올해 HS가 개정됐죠.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칙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도. 내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구조화 시키고 나면 다목 넘어가죠. 다목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과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우리가 굳이 해설서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가나다의 관계가 어떻죠? 순서대로 적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해서 이런 키워드를 빼먹지 않고 적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나다를 그럼 어떻게 외울 건데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앞글자가 없더라도 이걸 학습이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앞글자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 화면이 페이지가 이미지처럼 보인다. 그럴 때까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집에 사용되는 용어를 쓰셔야지 본인만의 용어를 풀어서 쓰는 거는 매우 안 좋다. 감점의 요인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과목을 구체적인 표현대로 나목을 본질적인 특성, 과목 나목들에 분류할 수 없는 건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으로 분류한다. 저는 9번 순이라고 앞글자를 땄었습니다. 통칙 4호 뭐죠? 이 통칙 1호부터 3호까지 분류할 수 없는 물품,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가장 유사한 물품이 키워드가 되겠죠. 이거는 해설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칙 5호가 뭔가요, 여러분? 통칙 5호는 통칙 1호나 4호에 따라 분류하는 물품의 포장용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포장용기가 별도로 제시되었는데 포장용기는 통칙 5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포장용기만 별도로 제시되었다 그러면 통칙 1호부터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포장용기는 통칙 1호부터 4호까지 적용되는 물품이 포장용기와 같이 제시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부분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과목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제품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가 조금 유별나죠? 특정한 물품, 세트,
담을 수 있도록, 그죠?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야 되고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어야 된다라고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특정 한 판이라고 이렇게 앞글자를 많이 따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수험생 기간에 특정 한 판이라고 앞글자를 따서 외웠었습니다. 근데 그 뒤엔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용기가 전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가격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용기가 전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해당 내용물보다 용기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 해당 용기가 금으로 되어 있어. 그럼 내가 내용물을 수입한 건지 용기를 수입한 건지 알 수가 없죠. 네, 이럴 때 용기가 전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나목은 뭐죠? 나목은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문구죠.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이 뭐죠? 가목에 대한 나목은 종속 규정이에요. 별도로 종속되는 규정. 가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굳이 나목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나 포장 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재료나 용기가 있는데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수입해서 포장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나와 있고, 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앞글자를 땄 때 내함 제용이라고 앞글자를 땄어요.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이거 정말 중요한 문구예요. 이거는 정말 빼먹으면 안 돼. 내함 제용만 적게 되면 점수가 많이 까여요. 이 정말 중요한 규정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앞글자만 따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대한 구조를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구조화가 정말 중요하다. 다만 그러한 포장용 재료나 용기가 명백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이 뭐죠? 우리 LPG 가스나 이런 거 보면 담아있는 용기를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용기가 반복적으로 주입했다가 가스를 다 쓰고 나면 다시 거기다 주입해서 사용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죠. 저희 해당 호 중에서 어디 있죠? 76 철강의 제품에 보면 철강으로 만든 용기가 있는데 300세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또 철강으로 용기가 있는데 300세제곱미터 이상이 초과해야 되고 300세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 용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76 아니죠? 죄송합니다. 72류, 73류 철강에 이런 게 있죠. 철강의 제품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알루미늄에 가도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 부분들을 연상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떠한 내용물과 가스도 수입되고 용기도 수입됐네. 그럼 어떻게 세 번을 분류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가목, 통치고호, 나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기를 빨리 떠올리셔야 되죠. 그러면 용기는 용기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분류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내가 내함제용이라고 앞글자는 땄지만 구조화는 이렇게 시켰죠. 그러면 외울 수 있어요. 보다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본인에 맞는 스타일대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자, 5호가 끝났죠. 이제부터 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르시는 거예요. 5호까지 끝난 거예요. 한 부분이. 자, 6호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 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뭐죠? 어느 4단위 호가 아닌 5단위 호, 6단위 호가 분류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분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법적인 목적상. 정말 중요하죠. 이런 키워드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 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 같은 수준의 수준. 이게 뭘 말하는 거죠?
5단위호나 6단위호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만을 조건으로 이런 걸 조건으로 하는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 관련 소주나 용어와 소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조자에다가 앞글자를 땄었어요. 그리고 결정한다에다가 앞글자를 땄고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당연하겠죠. 이 별도라 그랬잖아요. 준자에다가 저는 앞글자를 따서 조결준 그 다음에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에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적자에다 앞글자를 땄는데 먼저 앞글자를 따고 시작할게요. 준용, 적용. 조결준적이라고 저는 앞글자를 땄었어요. 근데 앞글자만 따가지고는 이걸 도저히 외울 수가 없죠. 어느 호 중에서 소호에 대한 분류구나. 법적인 목적상 소호에 대한 분류는 같은 소호의 수준들이 있는 것만을 비교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한다. 제가 해당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같은 수준의 소호. 이런 용어들을 나만의 다른 용어로 바꿔서 서술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들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조화할 때 단정적이구나. 그냥 딱 극단적으로 마침표로 머스트를 해버렸구나 라고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있잖아요.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주에도 적용한다. 이걸 뭔 얘기하는 거죠?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이라는 건 71류의 주 4호에 있는 백검에 대한 것과 71류 소주에 있는 백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죠. 상충되는 경우죠.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소호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죠. 상충되는 경우는 무조건 소호주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칙에서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관련 부나 류의 주도에도 적용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호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간략하게 지금 통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렸죠. 자, 커나면 좀 짧게 해서 볼게요. 먼저 대원칙을 정한다. 전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구조화를 먼저 시켜야 돼요. 그리고 통칙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있더라.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는 어떤 물품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포장 용기와 케이스가 함께 수입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분류하는데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고 하지만 다만 이용 규정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떠한 케이스가 내용물과 아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거나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소외 같은 경우는 법적인 목적상 같은 수준의 소들만을 한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에 적용한다. 여기는 주만 있다는 거. 여기 호의 용어 적으시면 안 돼요. 어떤 소호를 분류하는데 주의 해석을 갖고 오는 거지 그 호의 해석을 갖고 오는 거 아니죠.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서술하다 보면 호의 용어까지 같이 적습니다. 이거 왜 이 소호를 분류하는데 이게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책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 책 옆에다 적는 게 너무 불편해. 난 따로 메모장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통칙 뒤에다가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통칙 1, 통칙 2, 통칙 3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보면 돼. 여기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 뭐가 있었죠? 불완전 비완전한 물품 조립 방법, 필요한 수량, 조방필이 있었죠? 그러한 부분 이렇게 정리하시고 통칙 3호 구본순 순서대로 할 건데 여기서 본질적인 특성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소매형 세트에 대해서는 해설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더라.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통칙 5호는 이러한 앞에서 분류되는 물품의 포장 용기가 수입될 때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 특정한판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특정한판에서도 만약에 이 애가 본질적인 특성이 용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없다. 나와 있고요. 이거 공부하실 때 42류의 용기가 있죠.
42류를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포장용기 공부하실 때는 42류에 보면 많은 것들이 분류되지만 어떠한 물품은 구성 재료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분류되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재료로 이루어지거나 종이로 하면은 피복한 물품만이 분류되는 또 용기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조화하는 거예요. 막연히 앞글자만 따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수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글자만 따서 무턱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험 기간이 늘어나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내가 특정한 앞글자만 인출하고도 나머지 살을 붙여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목적상 이 교재를 출간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 수험이 인출하기 쉽게끔 이미지하기 쉽게끔 만들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교재는 나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정리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나와 최근 한 10년간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거구나. 그럼 답안은 어떻게 서술해야 되지? 한 번 정도 고민해 보는 것도 본인이 그럼 나는 이렇게 구조화를 잡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앞글자를 따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수험 기간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이 내용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10월인데요. 이 시점에 보통 이제 살을 붙이는 단계보다는 앞글자를 통하여 주위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단계고 보통 11월이 되면 이제 살을 붙여서 인출을 하는 단계인데 저는 이때 인출 1단계라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인출해서 내가 서술할 수가 없어요. 이게 11월, 12월에 그런 단계를 거치시면서 모의고사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서 이제 인출을 좀 더 세세하게 살을 좀 더 많이 붙여서 서술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모의고사 시즌에 점수가 잘 나오고 성적이 잘 나오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멘탈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등수로 올라가서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내가 공부가 조금 미숙하게 되어 있으면 그때쯤 돼서 마음이 불안하면 멘탈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면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면 시험을 완전히 접고 떠나면 괜찮습니다. 뭐 굳이 관세사 공부 아니더라도 다른 거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세상에는. 그렇지만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할 건데 내년으로 또 가야겠구나라고 벌써 한숨을 쉬는 단계에 와버리면 정말 시간이 많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화하고 목차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나름대로 앞글자를 따서 공식을 만들어서 얘를 내가 내 것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러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인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의 편적 김호준이었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컨텐츠가 있으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